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송 여사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참을성 많은 아내,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먼저 인사하고 부탁은 거절하지 않고 누가 뭔가를 요구하면 자기 일이 있어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송 여사님처럼 사람 좋은 분 드물어요. 하지만 정작 송 여사는 밤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베개를 적십니다. 머리는 쿡쿡 쑤시고 가슴은 답답하게 눌립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에서 오는 심리적 통증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우리 손주 좀 봐주세요. 이미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만 송 여사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하루 종일 돌보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탈진과 과로. 하지만 송 여사는 말합니다. 누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나는 늘 그래왔어요. 반면 정 여사는 다릅니다. 싫은 건 싫다 말하고 피곤하면 거절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남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처음엔 주변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거짓 없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내 감정도 소중한데 왜 남 감정만 챙기며 살아야 해요? 송 여사의 희생은 가족들에게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장만을 맡기고 손주 돌봄은 기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엄마 힘드시죠?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늘 괜찮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면서 난 괜찮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중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송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선택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결국 병상 위에서의 고독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요즘도 가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거절만 하다 보면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 여사는 씩 웃으며 말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요. 가짜 웃음으로 관계 유지할 바엔 솔직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죠. 그녀는 지금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이상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참아왔고 맞춰왔고 웃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감정부터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의를 지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웃으며 참여하고 남의 기분 맞추느라 자기 기분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삶은 진짜 노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감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이 아닌 삶이 됩니다.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것.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은 나한테 무리예요. 나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진짜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 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노년의 가장 소중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 여사는 새벽부터 눈을 뜨고 한숨을 쉽니다. 베란다 창문 틈에 먼지가 낀 것 같아 다시 걸레질을 하고 며느리가 남기고 간 쌀포대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생각에 괜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조금만 커도 짜증이 나고 아파트 옆집 개 짖는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늙어가니까 모든 게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게 다 불편해요. 이 여사는 그렇게 하루를 걱정과 분노로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를 안 했다고 기분이 상하고 누가 말끝을 흐렸다고 뒷말을 만들어냅니다. 김 여사가 말끝마다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자 이 여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예 모임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뭐하러 같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김 여사는 아무 의도도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예민할까? 사는 게 피곤하지도 않나? 박 여사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집 천장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며 웃습니다. 며느리가 생일을 잊고 지나가도 애들도 바쁘지 뭐 하며 넘깁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박 여사는 항상 모임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사람들이 박 여사만 보면 마음이 풀리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한 번은 모임 도중에 찬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고 박 여사 옷이 홀딱 젖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시원하네요. 여름에 물벼락도 맞아보고 좋지요.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다시 유쾌하게 바뀌었고 직원도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본 이 여사는 속으로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고 작은 오해에 발끈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늙어서 가장 큰 병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부글부글 끓는 마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내 말에 고개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런 정 여사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고도 의사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는 연습. 손주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도 안 먹을 때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하고 웃어넘기는 연습. 그런 시간이 쌓이며 마음속 짐이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병이 안 와요. 병이 와도 덜 아파요. 주변 사람들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남이 무슨 말을 했든 어떤 표정을 지었든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오래 웃으며 건강하게 삽니다. 늙어서 하루하루를 싸우듯 살 것인가, 웃으며 여유롭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마음 졸이면 하루가 고통이고 한숨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어때라는 말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인생이 진짜 행복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법, 그것이야말로 늙어서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나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조 여사는 손수 만든 목도리를 늘 자랑스럽게 두르고 다닙니다. 색이 화려하고 무늬가 독특해서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색은 좀 과하지 않나? 너무 튀어 보여. 순간 조 여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모임에도 똑같은 목도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두른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여사입니다. 옷을 살 때도 머리를 자를 때도 항상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스타일은 너무 어려 보여? 이 색은 좀 튀지 않을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친구가 뭐라고 할까 싶어 고기 대신 두부를 담고 커피도 3,000원이 넘으면 허세로 보일까봐 그냥 물만 마십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 그것은 마치 매일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윤 여사가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 데이트라도 있어요? 그 말에 윤 여사는 얼른 가디건으로 블라우스를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회색 옷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쁘게 입으면 오히려 주목받을까봐 겁나요. 다들 수군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조 여사가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손녀가 사준 거예요. 내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윤 여사는 그날 집에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나이에 안 맞아라며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신발을 꺼내 신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노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윤 여사님 얼굴이 환해 보여요. 노년의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늙었다고 조용히 있으라 하고 나이값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노년에라도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웃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조 여사는 요즘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글씨 하나 쓰는데도 감정이 담겨요. 내 글씨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거에서 뭐해요? 조 여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나이니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돈 벌고 애 키우느라 몰랐던 내 취향을 이제야 찾은 거지요. 주변의 말은 멈추지 않습니다. 늙어서 치마를 입으면 왜 이 나이에 꿈이냐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 나간다고 말립니다. 연애라도 시작하면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기준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용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용기입니다. 그 길이 혼자일 수도 있고 튀는 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내 인생입니다. 조 여사의 빨간 구두처럼 윤 여사의 노란 운동화처럼 이제는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걱정은 백해무익이니 걱정 그만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 여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더 바빠집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손주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끝도 없는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배가 쿡쿡 쑤시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엔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 의사는 말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강 여사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걱정으로 잠을 잃고 걱정으로 병을 만듭니다. 모임에 나가도 화제는 늘 비슷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집 손주는 자꾸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해요.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타인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자기 일처럼 걱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고 상황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만 밤새 고민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요즘 좀 차가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은 놀랐고 며칠 뒤 정 여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 거지 어머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강 여사의 걱정은 근거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 하나가 그녀를 밤새 울게 만들고 몸까지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정반대입니다.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나? 가 그녀의 좌우명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망쳐도 다음에 잘 보겠지 하고 남편이 짜증을 내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라며 투덜거릴 때도 박 여사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밥은 먹었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덕분에 웃었어.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일투성이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건강, 미래, 돈,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바꿀 수 있다면 세상에 병원도 약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결국 백해무익입니다. 마음만 지치게 하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재발할까봐, 통증이 올까봐, 항암 부작용이 올까봐.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한 환자는 달랐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매일 웃고 병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심지어 병원 옥상에서 운동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얻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오늘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무언가가 탁 하고 마음에서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걱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문했고 없으면 그냥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노년은 이미 짊어진 짐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상 속 걱정까지 얹으면 인생은 주저앉고 맙니다. 걱정은 준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시간의 낭비이고 감정의 소모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는지, 오늘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하늘은 어떤 색인지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편한 노년입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끝마다 감사가 묻어납니다. 걱정은 마음의 독입니다. 마음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에 집중하는 것만이 해독제입니다. 5번째는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모임만 나가면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끌고 나타나고 손목엔 반짝이는 금시계가 빛납니다. 점심은 항상 본인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다 계산해요.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모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해외 주식으로 꽤나 성공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박 회장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박 회장이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연락이 뜸하고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넓은 집 안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거실에는 최신형 TV가 있고 주방엔 비싼 와인이 가득하지만 함께 나눌 이가 없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반면 이 여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연금도 기초연금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가장 크게 웃고 사람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 생일이면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파티를 열자고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밥 지어들고 달려갑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이 여사는 말합니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더 부자 아닌가요? 한 번은 이 여사가 병원에서 허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노화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고 몇 주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돌아가며 간식을 사오고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누워도 올 사람이 없을 텐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늙어서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며 입을 옷과 먹을 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외로움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급 소파에서 혼자 앉아 TV를 보는 것보다 낡은 의자에 앉아 친구와 웃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냉장고에 스테이크가 가득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외로운 냉장고입니다. 이 여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매달 마지막 주가 제일 좋아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땐 다 같이 모여 밥 먹거든요. 누가 뭘 사오든 같이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나눌 수 있는 말,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박 회장은 요즘 가끔 묻습니다. 같이 국밥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고급 식당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마음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돈은 예금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늙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인생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눔에서 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피어나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챙기십시오. 그 여유가 여러분을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 알아? 형은 안 그랬는데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나중에 너도 늙어봐야 알지. 그때 후회하지 마라.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이 됩니다. 사랑을 전하려 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되는 부모의 말은 때론 침묵보다 더 잔인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언어 폭탄입니다. 자식에게 죽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중 첫 번째는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독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며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폭탄 같은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원망을 남기고 다시는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부모는 삶의 선배이자 자식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도 당해봐야 안다는 말은 등불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자식을 밀어넣는 말입니다. 부모가 겪은 고생을 자식에게도 겪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경험의 나눔이 아니라 고통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아팠으니 너도 아파봐라.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은 절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위한 경고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배출입니다. 섭섭함, 분노, 외로움이 뒤섞여 부모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내뱉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속뜻을 모릅니다. 오직 이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복수하려는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고 부모를 더 이상 인생의 조언자가 아닌 상처의 원천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느껴질 때 혹은 부모가 늙어갈수록 외롭고 억울한 감정을 안고 있을 때 자주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못처럼 박히고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결국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을 갉아먹고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저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말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주해야지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유산을 이어받게 만듭니다. 이 고리는 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의 부모가 해야 합니다.
자식이 미운 날에도 속상한 날에도 참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돌처럼 무겁습니다. 던진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가슴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 말이 따뜻해야 사랑이 남고 날카로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이모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무뚝뚝했고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씩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겨우 집에 찾아왔을 때 이 할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 나중에 당해봐야 알지. 내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 정신 차릴 거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날 집을 나갔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의 생일에도 설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며느리를 통해 들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나를 저주했어. 내가 고통받길 바란 사람이랑은 못 보고 살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날 이후 내 입 하나 잘못 놀려서 내 아들을 잃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손주에게라도 소식을 듣기 위해 과일을 싸서 보내고 손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어 라며 눈물을 훔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남깁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려는 순간 그 사랑은 순식간에 빚으로 바뀝니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바쳤다는 고백은 자식에게 무게를 넘기는 고백입니다. 넌 내가 희생한 결과다. 내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너다. 내가 원했던 삶을 못 산 건 너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감추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식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앉고 사랑받았다는 기억도 감사한 마음도 모두 상처로 덮여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사랑이고 선택한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를 나중에 다시 청구받는다면 자식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갚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지 않고 의무가 되며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식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나도 내 아이를 낳으면 저런 말을 하게 될까? 부모가 되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건가? 라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결과 결혼을 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꺼리며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아닌 부모의 한탄만 기억에 남게 되면 자식은 결코 따뜻한 가족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특히 화가 날 때, 실망할 때, 외로울 때 쉽게 튀어나옵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외로움이 커졌을 때,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다 너 키우느라 그런 거야 라는 한마디로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 한마디는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원망의 화살이 되어 자식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사랑을 주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을 했어도 내 덕분에 잘 살았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평생 부모를 가슴에 품고 살게 만드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서가 없습니다. 내 삶이 부족했더라도 자식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김모 할머니는 평생 맞벌이하며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대학도 서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아들이 찾아왔을 때 김 할머니는 쌓인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어. 친구도 없이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돈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넌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고 김할머니는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진심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전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인에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더 행복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서운해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독하게 들렸을 줄은 몰랐어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다시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말 이후 아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평생 해온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줄은 몰랐어. 부모의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평생 무겁게 남습니다. 세 번째는 내 유산은 한 푼도 안 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증오를 키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파괴력 있는 말이며 듣는 자식의 마음을 단칼에 잘라내는 치명적인 폭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며 부모 자식 간의 신뢰와 정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파열음을 남깁니다. 유산은 부모가 일평생 모은 결실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식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적 박탈감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사랑받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결국 나는 부모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닌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는 평생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 말은 화가 났을 때, 자식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실수로라도 툭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쌓아온 모든 정을 부숩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의 눈밖에 났다는 자각보다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근본적인 상처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삶 전체가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남은 시간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벽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과 의도입니다. 내 유산은 나중에 주겠다, 필요한 때에 쓰게 하겠다는 말과 한 푼도 안 줄 거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신중한 계획이고 후자는 감정적인 절단입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부모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안 주겠다, 자격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자식은 부모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돈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부모의 말에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자식도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받았다는 확신이지 협박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유산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존엄과 사랑 속에서 해야지 감정과 분노 속에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모 할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직설적이고 다소 거친 편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키웠지만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다정한 말 한 번 못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부동산 문제로 의견을 내자 박 할아버지가 화가 나 너한텐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기대하지도 말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 뒤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소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을 통해 둘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면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못 하겠어요. 돈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진짜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순간 화나서 한 말인데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닫기에 충분했고 지금까지도 관계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박 할아버지는 지인 모임에서 농담처럼 말합니다. 유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자식 잃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는 요즘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과 용돈을 조금씩 챙겨주며 마음의 거리부터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나중에 뭐 해준들 그 말 한 번이 평생 남더라며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유산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감정이 아닌 믿음입니다. 절대 내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라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돈보다 무서운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는 형제끼리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 갈등을 남깁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파괴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한다. 네 형 좀 본받아라. 동생은 말 한마디에 척척하더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입니다.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적대감을 만듭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미움으로 변하고 경쟁심이 증오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가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식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부족하다. 넌 실망이다. 넌 열등하다. 형제 중 누군가는 항상 비교 대상이 되고 다른 한 명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 자식도 괴롭고 비교당한 자식은 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커지면서 관계를 왜곡시키고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비교가 단 한 번의 말로도 평생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들은 넌 형만 못해, 내 동생만큼만 해라는 말이 40대, 50대가 되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설날에, 부모의 제삿날에, 상속 문제 앞에서 그 말들이 불쑥 떠올라 형제를 향한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비교는 가족을 경쟁자로 만들고 그 경쟁은 미움을 낳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더 실망하거나 더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드러내는 순간 감정은 상처로 변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위로받고 분노합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는 묻어두더라도 속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 간 비교는 부모가 사라진 이후에도 큰 후폭풍을 남깁니다. 유산 분쟁, 간병 갈등, 명절 참석 문제에서 어릴 때도 항상 너만 감쌌잖아라는 감정이 뿌리 깊게 터져 나옵니다. 부모는 떠났지만 비교의 그림자는 살아남아 형제를 평생 갈라놓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형제는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아닌 불편한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비교가 없는 가족입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느 자식이 조금 부족해도 실수해도 다른 자식보다 덜 나아 보여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형제를 연결하고 가족을 지켜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8세 장모 할머니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사, 둘째는 중소기업 직장인, 셋째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장 할머니는 항상 첫째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애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하고 부모 말 귀담아 듣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한다며 가족 모임 때마다 첫째를 칭찬했고 나머지 둘은 늘 형 좀 본받아라, 언니처럼 살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 쌓인 불만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장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던 중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둘째와 셋째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형은 엄마한테 다 해줬다고 하잖아. 언제 우리가 형처럼 대접받은 적이나 있냐?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결국 손찌검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셋은 서로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장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말미에 무심코 한 비교가 남긴 갈등은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그 장례식은 작별이 아니라 단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이 가장 속이 상해합니다. 엄마가 내 칭찬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 말들 때문에 결국 가족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비교의 기준이 됐다는 사실조차 죄책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은 부모 돌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말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는 짓눌림이 되고 그 짓눌림은 부모를 향한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이면 해야지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에 벽을 쌓는 강요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땐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기꺼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는 나를 돌봐야 해라고 선언해버리면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채무자가 됩니다. 사랑은 줄수록 가까워지지만 의무는 줄수록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말은 세대 간 책임이라는 전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은 한참 전에 무너졌고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현실은 자식도 버겁고 자식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돌봐야 돼라는 말은 마치 멍에처럼 자식의 목에 걸려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책임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의무가 아닌 선택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은 보답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점점 지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부모가 건강할 때, 아직 문제 없을 때 미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요양원 같은데 절대 안 간다. 나중에 나 돌볼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는 내 노후 책임져야 한다는 말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의무의 족쇄로 만드는 말입니다. 자식은 사랑이 아닌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이 커질수록 부모와의 감정적 거리는 멀어집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해야 아름답습니다. 강요받은 효도는 눈물보다 스트레스를 먼저 부릅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사랑이라면 의무라는 이름으로 무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는 너 믿는다. 내가 아프면 그때 너 생각할게라는 말이 자식의 마음을 훨씬 깊이 울리고 기꺼이 부모를 돕게 만듭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산에 사는 77세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가족 모임에서 늘 말끝마다 나는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다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 좀 봐야지라는 말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자식 셋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할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간호를 누가 할 것인지 두고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언니가 다 하기로 한 줄 알았다고 했고 첫째 딸은 나만 자식이냐 왜 나보고만 돌보라고 하느냐며 울컥했습니다. 결국 셋째가 나서서 일주일씩 교대로 돌보자고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런 상황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리 말한 건데 왜 애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을까 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기보단 무서운 책임처럼 들렸어요.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더 기꺼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할아버지는 이후 자식들 앞에서 난 누구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내 몸 내가 잘 챙길게라고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병원에 자주 찾아오고 먼저 이것저것 챙겨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무거운 말 하나 줄이니까 자식들이 마음을 더 열더라며 본인이 직접 깨달은 교훈을 이웃에게도 자주 전한다고 합니다. 늙으니깐 잠이 없어졌어. 하루 4시간만 자면 됐지 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누구랑 얘기 안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반찬 귀찮아서 김치에 밥 비벼 먹고 말지. 그게 제일 속 편해. 이런 생활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일 반복되는 이 5가지 나쁜 습관은 당신의 수명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인 5가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윤미자 씨는 잠이 아까워서 못 자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 45시간 자는 것이 당연했고 그게 부지런함의 증거라 믿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아침밥하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는 시간은 늘 뒷전이었고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는 삶을 수십 년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몸이 슬금슬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60대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억이 끊기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날은 딸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혹시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했고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수면 결핍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면을 회복하지 않으면 5년 내로 인지 장애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방식이 결국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윤 씨는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가슴은 조이고 만성 피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제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된 수면 무시 습관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마다 눈이 떠지고 이젠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지속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깎아내는 자해의 행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복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생존의 핵심 조건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곧 도화를 촉진시키고 뇌세포를 자갑하게 모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며 혈압은 통제불능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르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에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겹치면 삶의 질은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아까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사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건강입니다. 짧게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망가진 몸은 고치기도 어렵고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윤미자 씨는 이제 모든 일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움직이지 않고 밤 10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수면을 우선순위에 둔 지 1년, 지금은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억력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까워하던 잠이 내 삶을 되살리고 있어요. 이제는 잠이 제일 귀해요. 잠을 줄이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태워가며 하루를 버티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뇌가 먼저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두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72세 이정혜 씨는 은퇴 후부터 이제는 좀 쉬자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있는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 먹고 TV 보며 눕고 저녁 먹고 다시 누워 자는 반복된 일상. 하루에 걷는 거리는 집안 화장실까지가 전부였고 이정혜 씨는 그것을 편안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릿했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땐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아침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쥐가 났나? 생각하며 주물렀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점점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겼습니다. 이정혜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쉬기만 했을 뿐인데 자신의 다리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입원 중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누워만 있었으면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입원 후 이정혜 씨는 매일같이 주사로 혈전을 녹여야 했고 다리는 붕대로 감싸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한때 건강했던 자신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축받으며 겨우 몇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망가뜨렸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던 게 죄가 됐어요. 항상 누워있는 습관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압박하고 혈액의 흐름을 끊고 근육의 기능을 서서히 죽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누워있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생명을 유지시키는 순환 시스템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만 멈춰도 근육은 빠르게 약화되고 관절은 굳으며 혈관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누워 지내는 사람일수록 하지정맥류, 심부정맥 혈전, 폐색전 등 근감소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몸은 써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세포는 나는 필요 없나 보다라며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에 갑작스럽게 힘을 주면 심장은 감당하지 못하고 혈관은 터지며 뇌는 산소 부족에 빠집니다. 그러니 쉬는 게 건강이라는 말은 적당히일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정혜 씨는 퇴원 후 침대 옆에 운동화를 두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5분 걷고 숨이 찼지만 지금은 마을 주변 공원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처럼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살기 위해 걷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있는 그 습관, 당신의 몸을 조금씩 죽이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건 필요하지만 영원히 눕는 건 결국 병원 침대 위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깊은 외로움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5세 문정혜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15년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먹고 싶은 때 먹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도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적막을 견뎠습니다. 연예인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드라마 속 인물이 울면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어느 날부턴가는 TV를 켜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그렇게 문 씨의 표정은 굳어갔고 목소리는 작아졌으며 하루하루는 무색무취한 시간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몸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줄었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쁜 날이 많아졌으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병원을 찾은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치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문정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하단 말인가요? 울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무감각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문 씨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하루를 넘기는 자신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그것은 서서히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조용한 독이 됩니다. 깊은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면역력은 무너지고 장기 기능은 약화되며 뇌신경회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이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익숙한 외로움은 자기를 파괴하면서도 자각을 못하게 만들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고립된 감정 상태는 사람을 점점 무표정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런 목표도 기대도 없는 기계 같은 삶으로 몰아갑니다. 문정혜 씨는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작은 변화부터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시작했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림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그녀를 되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살아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지나가는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삶이 무조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도 무시하는 삶은 분명 생명력을 깎아먹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으면 회복되지만 마음이 병든다는 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바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오는 감정의 고립입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굴 만나기도 귀찮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을 배웁니다. 생명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부터 비로소 회복은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네 번째 생활 습관은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김옥자 씨는 20년 넘게 밥상에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간장에 절인 멸치, 조미김, 깻잎장아찌,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밥상. 김 씨는 이 나이에 고기 먹으면 탈라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반찬 한두 가지에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워왔습니다. 가끔 국이 있어도 맹물에 가까운 된장국이었고 채소는 나물 무침조차 귀한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먹어도 몸이 견뎌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며 몸이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어지러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손발 저림이 계속됐고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증 빈혈, 단백질 결핍, 칼슘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뼈가 무너지고 있고 근육은 이미 많이 소실됐습니다. 김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밥을 먹었고 끼니를 거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먹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단백질 수치가 어린아이보다 낮았고 비타민 B12, 철분, 칼슘 수치는 거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낙상 한 번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충격은 컸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식사 잘 챙기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챙긴 건 배부름이지 영양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반찬만으로 채워진 식사는 외형만 음식이지 몸에 들어가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식습관이 김 씨의 뼈와 혈관, 근육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체력은 떨어지며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마른 반찬은 대부분 염분이 많고 조리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기 쉬우며 신선한 채소나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죽어가는 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단순히 피곤하고 힘든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하나에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장기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는 노화가 아닌 명백한 영양 결핍 증상입니다. 김옥자 씨는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삶은 닭고기 같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추가했고 브로콜리와 시금치, 고구마 같은 채소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덜 피곤했고 손발 저림이 줄었으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습관이었지 건강한 식사는 아니었더라고요. 항상 마른 반찬 위주의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당신의 몸을 갉아먹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몸은 굶고 있는 겁니다. 소중한 몸을 조금씩 말라 죽게 만드는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먹은 음식이 내 몸을 지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병드는 삶을 막는 건 지금 당장 바꾼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수명 15년 깎는 잘못된 5번째 생활 습관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4세 이화순 씨는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식사, 자식 빨래, 손주 간식, 시부모 약 챙기기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하나 살 때도 가장 싼 걸로 병원은 꼭 아플 때만 갔고 본인의 건강검진은 5년째 미룬 채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끄떡없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실제로 어디가 아파도 대충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고 결국 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강 내 진행된 암입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되었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이화순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으셨어도 2년 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남만 챙기다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와서야 비로소 내 몸도 챙겨야 했구나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버겁고 체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병실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제야 문득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았더니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게 되었구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심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자 조기 사망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된 방치, 반복된 무시, 쌓여온 스트레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뿐입니다. 괜찮아라는 말로 덮은 통증은 절대 괜찮지 않았고 바빠서 못 갔다는 병원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을 미뤄둡니다. 나중에 병원 가고 나중에 운동하고 나중에 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돌볼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손목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의 시작이었고 소화불량은 위암의 첫 신호였으며 만성 피로는 심장 기능 저하의 경고였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화순 씨는 병실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괜찮다고만 말하던 지난 수십 년이 참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니 이 몸도 이제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고 병들고 외롭게 사라집니다. 조기 사망의 진짜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무심함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챙기고 더 아끼고 더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몸과 마음은 오직 당신의 관심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은 끝이 없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일, 스트레스를 담아두고 해소하지 않는 성격, 항상 화를 억누르며 사는 태도, 폭식을 반복하는 식습관, 과한 소금 섭취, 만성 탈수 상태, 햇볕을 아예 쬐지 않는 실내 생활,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는 태도까지 모두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괜찮겠지라는 말로 넘겼던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의 시한폭탄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십시오. 바꾸는 만큼 수명은 늘어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모두가 무병장수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입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의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의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 요즘도 밤에 그렇게 활발하신가요? 네, 매일 밤마다 기운이 넘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결은 도대체 뭐예요? 다들 말로만 듣고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번씩 나는 기적의 운동을 해요. 그 5분만 하면 기운이 솟고 밤에 바로 잠들 수 있죠. 누구도 믿지 않던 이 비결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따라하고 있는 진짜 비법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비결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첫 번째는 바로 침대에 눕자마자 다리 들고 버티기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수상한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괴력의 사나이로 탈바꿈시킨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등을 떼는 그 순간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무조건 1분 버티는 것입니다.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가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다리를 들고 버티는 순간 하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쏟아지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아래로 처져 있던 장기와 근육이 긴장하면서 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무릎 뒤에 림프절이 자극되면서 엉덩이 아래쪽의 혈관이 풀리고 하체 전반에 흐르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듯 사라집니다. 특히 정력의 핵심인 기혈순환이 바로 이 자세에서 살아납니다. 노화의 적은 바로 순환 정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아래로만 쏠리고 위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붓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세 하나만으로 아래로만 흐르던 혈액을 다시 머리와 상체 쪽으로 올리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1분. 그 1분의 기적이 몸 전체를 되살리는 생명의 루틴이 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자세가 단순히 혈액순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밤의 자존심까지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기력이 살아나고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밤마다 의욕이 솟아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다리만 올렸을 뿐인데 온몸이 다시 5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의사가 아니어도 이 동작 하나가 어떤 생리작용을 일으키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무려 3년째 이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고 몸이 무거워.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이 자세는 그의 몸에, 삶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7세의 김기환 할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은 욱신거렸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부서진 듯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고 무릎에 주사 맞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지? 싶어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엉덩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푹 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또 따라 했습니다. 15초, 20초, 30초 매일 조금씩 늘려갔고 결국 1분 버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했고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들이 기환 씨, 요즘 얼굴이 살아났네라며 관심을 보였고 손주도 할아버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김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등을 대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며 말합니다. 자, 황제가 될 시간이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웃고 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단지 다리 한번 들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마음을, 관계를, 심지어 부부의 밤까지 뜨겁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루 3번 손바닥 비비기 에너지 모으기입니다.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나는 사나이로 만들어낸 핵심 루틴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딱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 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깨어난다는 사실은 의외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손놀이가 아닙니다. 손바닥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가 각성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퍼집니다. 특히 손바닥을 비비면 따뜻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기혈을 움직이는 자극이 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생기를 전달합니다.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순간마다 신체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손바닥만 비비면 속에서 무언가 벌떡 일어나. 실제로 손바닥을 빠르게 20초 이상 비비면 피부에 열이 나면서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골반 쪽 기혈까지 자극해 정력 회복에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밤에 벌떡 일어나는 기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따뜻함에서 나오고 따뜻함은 바로 이 손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을 천천히 비비고 그 열기를 배나 가슴에 갖다 대면 마음도 안정되고 자율신경도 조절되어 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김할아버지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한밤중에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기운을 잃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밤에 잘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있지만 정작 그는 손바닥만 비빈다고 말하면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그게 진짜라면 나도 해야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의 정진만 할아버지는 원래 완전한 저질 체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졸고 오후엔 허리가 아프고 밤이 되면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늘어지셨어요 라며 웃고 할머니는 정말 장작 개비처럼 움직이질 않네라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듣고 정할아버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바닥을 비비면서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점심엔 내가 아직 괜찮다고 중얼이고 자기 전엔 지금부터 충전이다라고 속삭였지. 그렇게 하루 3번 손바닥을 30초씩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계단을 걸을 때 다리가 덜 풀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딱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할머니에게 당신 오늘 나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정할아버지는 도봉동 손바닥 영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 3번, 밥 먹기 전, 산책 중간, 잠자기 직전 꼭 손바닥을 비비며 중얼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지금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하냐는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발끝 3분 마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부위가 바로 발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이 발끝을 손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며 심장을 깨우고 정력을 불태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발끝만 자극해도 밤마다 온몸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껴. 발끝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특히 발가락 끝을 마사지하면 뇌신경이 자극을 받고 전립선, 방광, 생식기와 연결된 기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은 동작이 바로 밤을 지배하는 힘의 시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사지가 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꾹꾹 눌러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무르듯 문지르면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을 강하게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발끝 점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꺼진 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결의 핵심은 자기 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온몸이 이완되고 몸속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이 순간에 발끝을 마사지하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날아가고 자는 동안 몸속 장기와 근육이 회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밤의 컨디션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도 밤의 기운이 달라. 실제로 이 비결을 들은 이웃 할아버지들이 따라해본 뒤 며칠 만에 이거 진짜 뭔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아랫배의 기운이 돌고 침대 위에서 무기력하던 몸이 활력을 찾는 경험은 그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8세의 박춘배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기운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으며 무기력과 짜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 생각 없이 발끝을 주물렀지. 처음엔 간질간질하더니 점점 뜨끈해지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날은 잠도 푹 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더라고. 박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꾹꾹 눌렀고 새끼발가락은 지그시 당겨주었으며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번갈아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아침이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변화에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어디서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발끝만 주물렀을 뿐이야.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며 발끝 3분이면 다시 25 된다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고 며칠 후에는 모두가 발끝 마사지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에서 밤에 빛나는 남자들로 불리는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발끝 마사지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침대에 눕기 전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을 밤의 황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네 번째는 바로 하루에 딱 한 번은 땀을 흘리기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것을 기운 폭발 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땀을 짜내듯 흘려야 몸속 정체된 기운이 뚫리고 밤에 다시 벌떡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땀을 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면 탈난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 하는 거다라는 말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몸은 굳고 기혈은 막히고 밤이면 더 이상 반응조차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상태를 죽진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닌 반시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땀은 노폐물입니다. 동시에 땀은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몸에서 땀이 흐른다는 건 아직도 안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땀을 흘려야 밤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땀이 한 줄기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날 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면 심장이 반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몸속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식기 쪽 혈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남성 호르몬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밤의 체력과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땀을 흘리면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마당을 한 바퀴 빠르게 돌거나 방에서 팔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 허리를 쭉 펴고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땀이 흐를 때마다 중얼입니다. 지금 이 땀이 밤을 지배할 힘이다. 이 말이 단순한 암시 같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기분도 호르몬도 세포도 심지어 정신까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날은 불안하고 나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정도로 땀은 김할아버지에게 밤의 생명선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5세의 나재순 할아버지는 원래 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운 날엔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었고 가벼운 산책도 피했고 조금만 덥다 싶으면 찬물로 세수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넌 왜 이렇게 밤에 조용하냐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 김할아버지의 하루 한 번 땀 비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운동화를 꺼내고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가 헉헉대며 돌아왔지만 그는 그날 흐른 땀을 손수건에 닦으며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살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15분 뒷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일주일 후엔 밤에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한밤중 할머니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 저쪽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나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땀 흘렸어. 그 말에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뒷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할아버지는 중구 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는 말합니다. 땀이 나니까 밤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이건 그냥 체력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야.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려보십시오. 땀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뜨거워지고 밤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밤의 황제가 되는 길은 하루 한 번의 땀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5번째는 바로 혀를 내밀고 웃는 전신 긴장 해소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있는 남자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다는 것만으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며 밤에 필요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충전되는 신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웃음 운동이 아닙니다. 웃음과 혀를 내미는 동작은 사실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끝에 있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웃음은 뇌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동작은 몸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기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이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자는 동안 활력을 채운다고 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의 핵심은 전신의 이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뒷목이나 어깨에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에는 얼굴 근육과 혀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혀를 내밀고 웃으면 입가의 근육이 풀어지고 동시에 뇌가 자극을 받아 몸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웃는 순간 복부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매일 자기 전 5분씩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한번 크게 웃은 뒤 그 상태로 약간 웃음을 멈추고 혀를 바닥에 대며 약간씩 움직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사실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그가 말하는 에너지 충전의 핵심은 이 간단한 동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혀와 웃음이 만나면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몸속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자기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의 이성호 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의 운동 비결을 듣고 첫날 바로 실천해 봤습니다. 이전에 이 할아버지는 점점 늘어나는 피로와 몸의 경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에게서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덜 풀린 채 웃으려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혀를 내밀고 얼굴 근육을 조금씩 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올라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할아버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웠고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전에 반드시 5분씩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실천했고 그 결과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할아버지는 그 후 이 운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5분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따라했고 이제는 동네 힐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이 간단한 운동 지금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몸과 마음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처럼 당신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